핵심이론 03 침전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침전지에서는 중력에 의해서 물질이 바닥으로 가라앉죠. 그것을 침전의 형태에 따라서 1형, 2형, 3형, 4형 총 4개의 침전 형태로 구분을 합니다. 각각의 해당 내용을 필히 암기를 해주시고요. 이게 순서대로 침전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즉, 이제 1형 침전은 어떤 침전지 내부에 침전지가 보통 이렇게 역삼각형으로 생겼거든요. 직사각형인 경우도 있지만, 이 안에 이제 부유물질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럼 얘네들이 서로 반응을 해서 입자가 더 커져서 큰 입자가 돼서 가라앉는 경우도 있고, 어떤 입자들은 입자 자체가 크기 때문에 바로 얘네들이 가라앉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밑에 이렇게 쌓이죠. 네. 그러면 이거를 빼내서 케이크로 탈수해서 뭐 소각후 매립하거나 또는 시멘트를 제작하는 원료로 이용을 하거나 또는 뭐 반송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뭐 처리를 통해서 제거를 하는데, 아무튼 이 침전지에 포함되어 있는 이런 물질들, SS 물질들이 어떤 식으로 바닥으로 가라앉는지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형 침전은 우리가 독립침전이라고 하고, 스토크의 법칙은 이제 물질이 유체 속에 있는 어떤 물질이 바닥으로 중력의 힘을 받아서 가라앉는 성질을 설명한 그런 법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스토크의 법칙이 적용되는 침전 형태, 입자 간의 영향이 없고 이렇게 덩치가 큰 것들이 가라앉는, 주로 그릿과 모래 입자가 제거된다. 주로 입자가 큰 협전물이 제거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2형 침전은 이제 입자 간의 응집작용이 필요한 크기를 가지고 있는 입자들이 있어요. 즉 이렇게 큰 거는 바로 가라앉지만 작은 것들은 입자가 작기 때문에 바닥으로 잘 안 가라앉아요. 그럴 때 응집제를 투여해서 제타전이를 없애주고, 그리고 응집제를 통해서 입자끼리 결합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렇게 되면 큰 입자가 되고, 그 큰 입자가 작은 입자보다 중력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아서 바닥으로 가라앉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이제 응집작용에 의해서 이제 침전 속도가 가속된다라는 게 핵심 키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약품을 투여한 후에 입자 간의 어떤 그 결합으로 인한 침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3형 침전은 이게 침전을 하는 물질도 있고 침전을 안 하는 물질들도 있죠. 침전을 안 하는 물질들은 비중이 1보다 가볍기 때문에 위로 뜨려고 그러죠. 반대로 바닥으로 가라앉는 애들은 비중이 1보다 무겁기 때문에 바닥으로 가라앉으려고 해요. 그러면 그 입자 간의 어떤 힘에 영향을 보면 이제 떠 있는 애들은 자꾸 떠 있으려고 그러고 가라앉은 애들은 자꾸 가라앉으려고 하니까 서로 방해를 주게 됩니다. 그런 형태의 침전을 이제 3형 침전이라고 하고, 이것을 지역 침전, 방해 침전 또는 간섭 침전이라고 설명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속도가 좀 그렇게 빠르진 않겠죠. 침전되는 그런 형태를 보면. 그리고 이제 가장 마지막이 4형 침전이라고 하고, 이것을 압축 침전이라고 합니다. 얘는 이 위에 그림 잠깐 보시면 이렇게 바닥에 침전물들이 가라앉고 시간이 지나면 이 전체의 최적이 점점 더 밀도가 높게 압축이 되겠죠. 네. 그래서 나중에는 바닥에 아주 높은 농도의 고농도의 침전물만 이렇게 쌓일 거예요. 이런 형태의 침전을 의미를 합니다. 즉, 그 침전지 하부에 고형물이 쌓이게 되고
걔네들끼리의 2차적인 침전으로 인해서 오염물질이 농도가 높아지면서 고농도로 침전되는 형태를 우리가 보통 이제 사형 침전이라고 하고 압축 침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침전의 형태를 조금 순서대로 암기를 필히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 정류판은 유속의 감소, 유량의 분산 이 두 가지가 큰 목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침전지가 이렇게 역삼각형으로 생겼고 수표면이 이렇게 찰랑찰랑 차 있겠죠. 그러면 이제 이 전 탱크에서 넘어오고 그리고 다음 탱크로 넘어가는 이 과정이 유량이 일정하게 유지가 돼야 처리의 안정성이 있다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요. 어떨 때는 물을 많이 처리하고 어떨 때는 물을 적게 처리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항상 일정하게 물을 처리를 해야 되는 게 처리의 신뢰도를 높이는 그런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일정량의 물을 받아들이고 처리하기 위해선 받아들이거나 다음 단계로 보낼 때 그 양이 일정해야 되고요. 그것을 조정해주는 이 판이에요. 판 쉽게 얘기해서 네, 판이 이렇게 옆에서 보면 뭐 이런 식으로 생겨 있어요. 네, 그래서 물이 요 틈으로 네 이걸 네, 뭐 이런 식으로 네, 이동을 합니다. 네, 그래서 유량을 일정하게 맞춰주는 역할을 하는 일종의 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침사지에서 100% 어떤 입자가 제거될 때 그 입자의 침강 속도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도니까 V가 나오겠죠. V는 이게 유량을 표면적으로 나눈 값이에요. 유량의 값을 해보면 보통 뭐 미터 세제곱 per hour 또는 뭐 미터 세제곱 per minute 그러니까 최적을 시간으로 나눈 그런 값이 나오거든요. 근데 A는 표면적이니까 여기에 분모에 미터 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터 제곱이 미터 세제곱을 없애면 즉 미터 per hour 또는 미터 per 뭐 minute 이렇게 되죠. 요런 의미는 1시간당 몇 미터로 그 침강 속도가 유지가 되느냐 그 속도를 나타내는 단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량과 표면적을 통해서 표면 부하율을 구할 수 있는 개념을 좀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스토크 법칙은 이게 굉장히 많이 나오는 법칙인데 유체 우리가 보통 이제 수질에서의 스토크 법칙 나오면 유체는 대부분 물이죠. 이게 대기 파트에서도 나와요. 대기 파트에서 스토크 법칙이 나오면 유체는 공기입니다. 그래서 그 유체의 종류에 따라서 이 뮤값, 즉 이 액체 점도 값이 달라지는데 우리는 물이니까 물의 점도를 넣고 계산을 하면 물 속에 있는 입자의 침강 속도를 우리가 상대적으로 구할 수 있는 공식이에요. 그래서 중력과 속도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입자의 밀도, 대상 물질이죠. 액체의 밀도는 물의 밀도입니다. 1이에요. 그리고 입자의 직경, 얼마나 입자가 직경이 큰가, 그리고 액체의 점도, 이건 물의 점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 법칙을 이용을 해서 계산을 하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계산식을 푸는 문제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스토크 법칙을 좀 이해를 정확히 하시고 가면 좋아요. 특히 어떤 문제가 많이 나오냐면 스토크 법칙에 의해서 입자의 침강 속도, 즉 이 VS 침강 속도에 가장 영향을 많이 줄 수 있는 인자는 무엇인가 라고 물어보는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됩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 제곱이 붙은 값이 영향을 많이 줄 수가 있겠죠. 중력과 속도는 고정된 값이고
액체의 밀도도 고정된 값이잖아요. 그리고 액체의 점도도 고정된 값이에요.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측정할 수 있는, 네, 좀 변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인자라고 보면 입자의 밀도와 입자의 직경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요게 제곱에 비례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직경이 미치는 영향이 보다 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관련 문제가 나오면 입자의 직경이 더 많이 영향을 준다라고 답을 체크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문제를 한번, 죄송합니다. 좀 더 있네요. 네. 5번 수리학적 체류 시간. 이것은 그 입자가 체류조 내에 얼마만큼 시간 동안 체류하고 있느냐를 의미를 하는 거예요. 가끔 단위가 좀 헷갈리는데 V가 속도일 때가 있고 볼륨일 때가 있어요. 여기서는 이게 볼륨이에요. 부피. 그래서 부피 값을 유량은 부피분의 시간이잖아요. 네. 그러면 부피 없어지고 이게 뭐 분모 분자 이항되면 시간이라는 값만 남습니다. 그래서 이 일정 부피 하에서 대상 물질이 얼마만큼 시간 동안 체류하느냐. 네, 수리학적 체류 시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적절한 수리학적 체류 시간을 유지를 해야 공정의 신뢰도가 높고 처리가 잘 되는 거예요. 네. 침전지의 원류 속도. 침전지의 원류 속도는 침전지가 오염물질을 처리를 하고 나서 얼마만큼의 어떤 속도로 다음 공정으로 물이 이동을 하느냐를 표현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이것도 계산 문제가 가끔 출제가 됩니다. SS 제거 효율. 제거 효율은 이제 SS라는 말 자체가 이게 suspended solid SOLID. 네, 이게 맞을 거예요. 영어를 안해서. 네, 그래서 이제 부유하고 있는 입자, 부유 물질을 뜻하는데, 요것의 제거 효율은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유입수의 양이 100이 들어오는데 나갈 때는 50으로 나갔다. 그러면 이렇게 곱해보면 이게 50%가 되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서 문제를 푸시면 돼요. 이 부분도 시험의 출제가 생각보다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겠습니다. 3-1번. 이거는 아까 설명해드린 내용을 숙지하시면 어렵지 않게 푸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방해 침전 또는 지역 침전 또는 삼형 침전 이렇게 얘기한다고 했죠. 네, 답은 3번이고요. 2번 물속에 함유된 모래를 제거할 때 모래 같은 경우는 입자성 물질이잖아요. 입자성 물질은 반드시는 아니지만 침전법으로 제거하는 게 가장 편합니다. 나머지는 물론 이제 스크린법도 입자를 제거할 수 있고, 하지만 스크린은 좀 덩치가 큰 협작물이나 나무 조각 이런 장치 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을 미리 제거하는 전처리 개념이 크고, 모래나 또는 작은 모래의 알갱이와 비슷한 크기의 협작물을 제거를 할 때는 우리가 침전법을 이용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답은 3번이고요. 일반 침전지에서 부유물질의 침전 속도가 감소되는 이유. 이 침전 속도를 계산하는 공식이 아까 스토크의 법칙, 스톡스 러가 나왔었을 거예요. 그 스톡스 러에 보면 이제 폐수의 이제 분모 부분이 점도인데 일반적으로 이제 물의 점도를
폐수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폐수에 어떤 다른 성상의 물질이 많이 액체 성상이나 그런 물질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을 때 그 점도가 좀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점도가 많이 늘어나게 되면 이제 분모가 커지니까 침전 속도가 감소하게 되겠죠. 나머지는 다 침전 속도가 증가하는 분자 부분이 커지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입자가 클 경우에 D제곱이 이제 분자였죠. 네. 그리고 나머지도 뭐 똑같습니다. 다 스톡스 법칙의 그런 분자 부분이 커지는 역할이고, 요것만 분모가 커지면 침전 속도가 작아지겠죠.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4번 정류판. 정류판은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각보다 많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정류판을 대놔야 유량을 일정하게 유지시키고 들어오는 물이나 나오는 물을 일정하게 맞춰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3-5번 100% 제거되기 위해서 요구되는 침전 속도. 이거는 뭐 이 기본 개념만 아시면 어렵지 않죠. 표면 부하율이고요. 네, 6번 침강 속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변화인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8미분의 D제곱이에요. D제곱. 네, 그래서 D제곱 곱하기 로 곱하기 중력가 속도 분의 18. 이게 스토크 법칙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요 D의 제곱이기 때문에 1에서 2가 되고 2에서 4가 되면 4배, 16배 값이 확 뛰잖아요. 그래서 이 입자의 직경에 의한 그런 영향이 가장 크다라고 반드시 숙지를 하시고 문제를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7번 침전지에서 지름이 0.1 그리고 비중, 이 각 값을 스톡스 법칙에 집어넣어서 직접 계산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V S는 지금 물의 점도가 나와 있죠. 18 곱하기 0.01 그리고 직경이 침전지 지름, 네. 이게 지금 밀리미터. 지금 단위를 맞춰주셔야 되거든요. 네. 이게 센티미터로 그냥 통일을 할게요. 그러면 0.1mm는 0.01 센티미터가 되죠. 네. 그 단위 환산 기본적으로 하는 식대로 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0.01 제곱 곱하기 비중이 이제 물의 입자가 2.659 물은 밀도가 1입니다. 그래서 1을 빼고 곱하기 이제 중력가 속도 곱해야 되는데 중력가 속도가 문제에 주어지는 경우도 있고 주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 지금 안 주어졌죠. 9.8 m/s 인데 여긴 센티미터 단위니까 미터가 센티미터로 되려면 100을 곱해주면 되죠. 그래서 980이 되죠. 네. 단위는 다 뺄게요. 왜냐하면 지금 센티미터 단위로 통일을 했으니까. 그래서 요 값을 계산기로 계산을 하시면 대략적으로 0.898? 898이 나옵니다. 네. 계산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 일부러 단위를 똑같이 안 줘요. 밀리미터, 센티미터, 그리고 중력가 속도는 또 미터. 그러면 그 여러 개의 단위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셔서 그 단위로 통일을 해서 문제를 푸시면 큰 무리 없이 푸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8번 1차 침전지 깊이 4m, 표면적이 이렇게 되어 있고 체류 시간을 구하라는 얘기죠. 체류 시간 공식 있잖아요. T는 볼륨을 유량으로 나누면 이게 체류 시간이 되죠. 그럼 볼륨은 어떻게 구하느냐? 네. 표면적에다가 표면적 깊이가 우선 4m고 곱하기 표면적이 1m 제곱하면 볼륨이 나오겠죠. 네. 그리고 유량이 지금 30m 세제곱 per day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체류 시간을 지금 시간으로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럼 요거를 계산을 day를 다시 시간으로 바꿔줘야 돼요. 네. 그러면 그냥 이게 혹시 A분의 B분의 C분의 죄송합니다. C D분의 C 이거 어떻게 계산하는지 아시나요? 네.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곱한 게 분자가 되고 AD가 분모가 됩니다. 반대죠. 네네네. 그래서 AD를 BC로 나눈 값이 되거든요. 이게. 네. 이 설명은 한 번씩은 제가 해드릴 텐데, 그냥 바로바로 계산하는 경우가 더 많을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네. 그냥 문제 바로바로 풀 수 있게 이런 경우는 진행을 할게요. 무슨 말씀이냐면, 여기 지금 D가 여기 밑에 붙어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D를 그냥 없애버리고, 여기 D 이렇게 올려버리면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day를 hour로 바꾸려면, 24시간이 1day잖아요. 그러면 약분이 돼서 없어지고, 네, 즉 4 곱하기 1 곱하기 24분의 30 이게 답이에요. 네. 그러면 뭐 계산기로 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80, 96, 뭐 3.2시간이 나오겠네요. 분자가 96이고 분모가 30이면 네 3.2시간이죠. 단위 하나 남으니까 답은 2번입니다. 굉장히 지저분하네요. 다 지우겠습니다. 네. 9번 위의 문제와 똑같은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신 위에는 표면적이 나와 있는 반면에 여기서는 볼륨을 구할 수 있는 세 단위가 다 나와 있죠. 폭, 길이, 높이. 그래서 요 세 값을 곱해보면 10 곱하기 30 곱하기 3 900이죠. 미터 세제곱이에요. 그 다음에 분모는 유량이 0.05 미터 세제곱 퍼 세크다. 그러면 0.05가 밑으로 들어가고 밑에 있는 퍼 세크는 위로 올라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세크를 이제 아워로 바꿔야 돼요. 그러면 60 세크가 1미닛이죠. 곱하기 60 미닛이 1 아워입니다. 그러면 60 곱하기 60 하면 3600이에요. 즉 900 곱하기 3600을 0.0으로 나눈 값이라고.
자, 9번. 9번은 위의 문제와 동일한 형태의 문제인데 단지 이 단위들이 다 3개가 주어졌을 뿐입니다. 그래서 폭과 길이와 높이가 주어지고 이 침전지의 최적을 구한 후에 그것을 유량으로 나누고 이 시간 단위를 세크를 아워로만 바꿔주면 돼요. 그러면 요 세 값을 곱하면 900이 되겠죠. 미터 세제곱. 그리고 밑에는 0.05 미터 세제곱 퍼 세크인데 이 퍼 세크 위로 올라간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세크를 아워로 바꾸려면 60 세크가 1 미닛이고 60 미닛이 1 아워잖아요. 그러면 900 곱하기 3600분의 1을 0.05로 나누면 그게 단위 시간, 체류 시간이 나옵니다. 계산을 해보세요. 하나, 둘, 3, 12. 그러면 3 대 12, 0.05 대 1. 이렇게. 계산기로 계산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5시간이 나온다고 하네요. 답은 3번입니다. 10번 보시겠습니다. 유입 하수량이 2000m 세제곱 퍼 데이. 침전지의 용적. 계속 똑같은 문제 나오죠. 네. 유입 하수량이 이제 Q고 순서만 바뀐 거예요. 네. 그래서 250 분의 2000 그리고 이제 데이가 위로 올라가고 데이 바꾸려면 원 데이 24시간 뭐 똑같죠. 계산하시면 돼요. 답은 1번. 네, 데이가 없어지고 아워만 남죠. 그래서 250 곱하기 24를 2000으로 나눈 값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드디어 다른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제 원리 속도가 나왔는데 이것도 그렇게 어렵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기본적인 공식만 암기하고 있으면 문제 푸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이 Q, 유량을 파이 곱하기 4분의 D의 제곱으로, 이게 지금 D입니다, D. 제가, D예요, D. 더 이상해졌네요. 다시 쓰겠습니다. Q를 파이 곱하기 4분의 D의 제곱. 네. 파이 3.14죠. 이거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1.9 곱하기 10의 4승 미터 세제곱 퍼 데이 분의 3.14 곱하기 4분의 직경이 지금 24라고 그랬죠? 24 제곱. 계산기 추천드리겠습니다. 하면 요 값이 나올 거예요. 답은 2번입니다. 3-12번. 폐수의 유량이 2만이고 부유물질 농도가 150mg. 하천 바닥에 침전하는 것이 30%다. 이거는 그냥 다 곱하면 됩니다. 이렇게 뭐 굉장히 쉬운 문제죠. 근데 단위를 맞춰서 곱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어떤 걸로 맞추는 게 좋을까요? 지금 킬로그램 단위로 나왔으니까 킬로그램으로 맞춰야겠죠, 당연히. 그런데 여기서 이제 킬로그램으로 맞출 수 있는 단위는 요거예요. 그럼 150mg per 리터를 이제 킬로그램 단위로 바꾸려면 스케일업을 하겠습니다. 150 1000씩 곱하면
네, g이 되고 1000리터는 1m 세제곱이에요. 이것도 네, 그리고 물일 때 이 무게는 1톤입니다. 그 밀도가 1일 때의 기준으로 하면 그래서 요 세 개가 이렇게 같아요. 1000리터, 1m 세제곱, 1톤. 네. 이것도 나오면 계속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150mg per 리터는 150g per 미터 세제곱이 되고 이 150g을 kg으로 나타내면 0.15 kg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150g per 미터 세제곱이 0.15 kg per 미터 세제곱이 된다는 거. 그럼 그냥 이 상태에서 값을 곱해주면 됩니다. 2만 세제곱 per day 곱하기 0.15 kg per 미터 세제곱. 그리고 30%가 침전한다고 하니까 여기다 0.3을 곱하면 되죠. 그럼 미터 세제곱 없어지고 0.15와 2만과 0.3을 곱하면 뭔가 그럴싸한 숫자가 나올 겁니다. 그 값이 900kg이라고 합니다. 그럼 하루에 바닥에 30% 침전하는 침전량은 900kg이다. 마지막 예제 보시겠습니다. 1000m 세제곱 per day의 하수를 처리하는 침전지. 제거율은 뭐 쉽죠. 위에 건 필요 없습니다. 네, 요것만 알면 돼요. 유입, 유출, 유입, 유출. 그래서 유입 하수가 400. 유입 빼기 유출. 그러면 그냥 50%잖아요. 이거 너무 쉽잖아요. 이런 문제는. 네. 그래서 그러니까 400이 들어왔는데 200이 돼서 나갔다고 하면 200이 제거된 거고 그 비율은 초기 비율, 초기 유입수에 비추어서 봤을 때 절반이 제거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여기서 뭐 유출하수의 농도가 100이다. 네, 그러면 400 빼기 100이 되겠죠? 그리고 분모는 400이 됩니다. 그러면 4분의 3. 네. 75%인가요? 3, 7에 28, 20. 네. 75%. 뭐 이런 식으로 네,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 이런 문제는 점수를 그냥 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절대로 틀리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여과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 개념에 보시면 이제 고운 모래를 깔아놓은 저수지 형태를 지닌 구조물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바닥에 모래를 깔아놓고 그 모래층을 물이 통과하면서 이제 깨끗해지기를 기대하는 그런 처리 공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모래층을 빠르게 통과하느냐 또는 이 모래층을 천천히 느리게 통과하느냐에 따라서 급속 여과지와 완속 여과지로 구별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각각의 특징이 좀 다르겠죠. 아무래도 물이 빨리 통과하니까 좀 그렇게 높은 정도의 그 정수 처리를 기대한다기보단 좀 더 빠른 속도로 일정한 그 수치에 물을 깨끗하게 하기 위한 그런 공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기본 개념은 좀 숙지를 해두세요. 현재 여가 면적 150m 제곱 이하로 한다. 직사각형 표준으로 한다. 하루에 120에서 150m의 속도로 이제 여가 속도를 표준으로 한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시험 문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아래에 보면 이거 그냥 다 암기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손실수두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 손실수두라는 건 물이 이동을 할 때 그 압력 차이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손실.
이게 수두라는 게 물의 높이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를 좀 쉽게 설명드리자면 이런 긴 파이프가 있습니다. 긴 파이프에서 물이 이쪽에서 들어가서 이쪽으로 나와요. 근데 이제 파이프 위에 이런 동일한 크기의 관을 설치를 해놓고 이 사이로 물을 지나가게 하면 물이 이렇게 흐를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이 파이프 특정 높이까지 물이 이렇게 찰 거예요. 그런데 초기에 차는 그 물의 높이보다 이제 뒤로 가면 갈수록 힘이 떨어지니까 이 물에 차는 높이가 낮아질 거예요. 그래서 이 힘이 얼마만큼 잃어버렸다? 그것을 이 이제 수두, 물의 높이로 이해할 수 있게 만든 그런 지표? 그것이 바로 손실수두라고 합니다. 그래서 손실수두가 적으면 적을수록 공정이 에너지 낭비가 좀 없는 그런 공정이 되겠죠. 네, 그런데 이제 손실수두를 줄이기 위해선 이 급속 여과지에서는 모래 입자 크기, 모래층의 두께, 여과 속도, 점성도, 수온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야 손실수두를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손실수두를 얼마만큼 많이 줄이느냐가 결국에는 동력비를 줄이는 길이거든요. 동력비는 결국 돈이죠. money. 그래서 이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마지막 균등계수는 1.7 이하이다. 이 균등계수는 입도 분포 곡선에서 그 중량 백분율의 10%에 해당하는 입경과 그리고 중량 백분율의 60% 입경에 해당하는 비율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면 입도 분포 곡선이 뭔지 아셔야 되는데 입도 분포 곡선은 이 토질역학 쪽에서 흙시료를 채취를 하잖아요. 흙을 이제 입자의 크기에 따라서 백분율로 이제 나타낸 그래프를 의미를 해요. 그래서 그 비율에 따라서 모래 균등 개수가 나뉘어지고 이 급속여과지에서는 그 모래의 균등 개수를 1.7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완성여과지는 급속여과지에 비해서 말 그대로 속도가 좀 느려요. 속도가 느리다는 것은 이 완성여과지로 처리하고자 하는 그런 물의 종류가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급속여과지는 물리적 처리만을 통해서 물을 이제 깨끗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활용하는 것이고요. 완성여과지는 이제 미생물을 활용하거든요. 이 여제층, 즉 모래 알갱이들이 바닥에 깔려 있는데 이것을 어떤 특별한 어떤 처리를 하지 않아도 천천히 여과 속도를 느리게 유지를 하면 자연스럽게 미생물이 그 여제층 표면에 도포가 되거든요. 네. 또는 미생물을 이제 배양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자연스럽게 도포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물이 여제층을 통과하면서 그 물리적 처리도 되지만 이 미생물에 의해서 생물학적 처리까지 같이 됩니다. 그래서 훨씬 더 높은 고농도의 물을 처리를 하는데 적합하고요. 특히 세균 제거율이 굉장히 높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과 속도가 4에서 5m per day 정도이고 너무 빠르게 유지하면 좀 처리가 잘 안 되니까 8m per day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반드시 숙지해 주세요. 그리고 돈도 안 들고 다 좋은데 처음에 만드는 게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완성여과지는 면적이 넓기 때문에 건축비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초기 투자비가 많이 든다는 단점 말고는 대부분은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급속이나 완속 여과지 공통적인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는데 진흙덩어리가 축적되거나 진흙덩어리가 그 전 단계에서 이렇게 넘어와서 축적이 되면 여제의 그 이제 사이사이 공간들이 있어야 그 공간으로 물이 빠져나가서 정화가 되는데 그 틈을 막아버려요.
그래서 처리가 잘 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또는 여과지라기보다는 이제 죄송합니다. 여과제라는 말이 좀 더 적합할 거예요. 여과제가 수축되면 또, 그 빈 공간이 좀 줄어들기 때문에, 처리의 속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안 되겠죠. 그리고 공기결합은 이제 그 여제층에서 자꾸 기포가 생성이 되고, 그 생성된 기포 공기 방울이 여제층 사이로 이제 이물질이 이제 끼어서 그게 제거가 돼야 되는 거를 자꾸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제층 사이의 공간에 들어간 이물질을 자꾸 공기방울이 그 이물질과 결합해서 물 표면 위로 자꾸 띄우는 겁니다. 그럼 처리가 잘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세 가지 문제점이 있다라고 그 문제점에 대한 거 숙지하시고 문제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4-1번. 손실수수 영향을 미치는 인자가 아닌 것은 답은 2번. 아까 암기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꼭 암기해 주세요. 완속여과의 특징. 이 중 잘못된 것은 완속여과는 아까 가장 큰 문제점이 그 여과지의 규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시공비가 많이 든다는 문제가 있다고 했죠. 네, 화학약품 처리도 안 되고 뭐 할 필요도 없고 유지관리비가 적고 그냥 가만히 두면 자기가 알아서 깨끗한 수질로 처리가 되지만 네, 시공비가 많고 부지가 많이 필요하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상수처리 완속식 여과 공법 그냥 급속여과랑 같이 연계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급속여과는 아까 몇이라고 그랬죠? 네, 완속여과는 맥시멈이 몇을 넘지 말라고 그랬죠? 8입니다. 미터 퍼 데이. 하루에 8m 속도. 우리가 보통 속도를 얘기할 때 미터 퍼 세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건 1초에 몇 미터를 가느냐 그 얘기고, 요건 하루에 8m 몇 미터를 가느냐 그 단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 속도 이하로 완속여과는 유지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 이제 균등계수 구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균등계수는 통과율이 10%와 60% 이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D10분의 D60 요것을 계산을 하면 되죠. 그래서 지금 D10이 0.59 그리고 D60이 0.8이니까 5분의 8 하면 1.6. 답은 3번이죠. 고도 폐수 처리 여과작용 요거는 앞에는 설명은 안 나왔었는데요. 이제 고도 폐수 처리에서 여과작용이 미치는 변수는 이제 플럭이 얼마나 강한 강도를 지니고 있느냐, 그리고 이제 부유물질의 농도가 높을수록 이 반응이 잘 형성이 돼요. 그래서 답은 3번이거든요. 이렇게 가끔 이제 문제 중에 앞에 설명에 나와 있지 않은 그런 것들이 한두 개씩 나올 수는 있습니다. 오늘 문제를 중심으로 제가 분석을 해드릴게요. 핵심 이론 5번째, 응집, 혼화. 우리가 응집이라고 하면 화학적인 처리 작용을 이야기를 합니다. 응집제를 집어넣어서 말 그대로 입자가 침강성이 부여가 안 된 경우에 그 침강성을 높여주는 그런 단위공정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 입자가 침강성을 띠지 않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입자의 크기가 너무 작거나 또는 입자가
서로 당기거나 미는 그런 힘이 동일하게 작용해서 청력만 작용해서 입자끼리 서로 밀기만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좀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물속에 이런 입자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얘가 더 잘 가라앉을까요? 얘가 더 잘 가라앉을까요? 당연히 이게 더 잘 가라앉죠. 그 우리 스토크 법칙 배웠잖아요. 스토크 법칙 vs는 18 뮤분의 d의 제곱 로 s 마이너스 로 곱하기 중력과 속도 요거죠. 그래서 입자의 직경 이게 입자가 동그랗게 생긴 게 아니잖아요. 뭐 이렇게도 생겼고 뭐 이렇게 생겼는데 직경이라고 하면 공식적으로는 이걸 다 깨 부숴서 하나의 동그란 원으로 만들었을 때 그 직경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아무튼 네. 직경이 크면 클수록 더 잘 가라앉아요. 이 속도가 커지니까. 그래서 입자의 어떤 크기가 너무 작은 경우에 좀 깨끗이 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입자의 크기가 너무 작으면 가라앉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응집제를 집어넣어서 얘를 하나로 붙여줘야 돼요. 그런 응집제의 어떤 그 성격이 이런 뭐 아주 그냥 좀 쉽게 설명드리자면 이런 섬유질 형태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런 그리고 이게 끈끈합니다. 달라붙어요. 작은 입자들이 이렇게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많이 달라붙어서 이거를 좀 겉에서 이렇게 거시적으로 보면 뭐 이렇게 큰 형태의 입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형태의 입자가 큰 형태의 입자가 되니까 가라앉겠죠. 네. 그리고 이제 이 콜로이드성 부유물질, 입자가 작은 물질들 같은 경우에 음이온을 띠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음이온을 같이 서로 다 띠고 있으면 이 밀겠죠. 네. 그래서 같은 종류의 이온을 띠고 있는 물질이 많은 경우에 입자의 크기도 중요하지만 그 전기적인 성질 때문에 서로 미는 청력이 발생합니다. 그럼 얘를 중화를 시켜줘야 돼요. 그 중화시켜주는 목적으로 응집제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응집제는 첫 번째 입자 크기를 크게 해주거나 두 번째 전기적 성질을 중화시켜주는 이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이런 나름대로의 복잡한 프로세스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레이놀드 수. 레이놀드 수는 이 물이 뭐 층류냐, 그러니까 물이 얼마나 불안정하게 흐르느냐, 안정되게 흐르느냐 그것을 수치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레이놀드 수를 구하는 공식은 이거를 제가 봤을 때 굳이 암기하실 필요까지는 없고 외우면 좋겠죠. 네. 그래서 이게 층류와 난류를 구별하는 어떤 지표다라는 정도까지만 이해하시고 넘어가셔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점성 개수 뮤 분의 로 vs 곱하기 L 요게 레이놀드 수라고 하고 그 수 값에 따라서 이게 층류냐 난류냐 뭐 이런 것들을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죠. 가로 세로 크기 이렇게 돼 있고 깊이 이거는 결국에 이제 V 값이죠. 그래서 V 값이 1.8 곱하기 2.4 곱하기 0.5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디텐션 타임 T가 6분인데 6분을 초로 바꾸면 66이 36 360초죠. 자, 6 미닛 곱하기 1 미닛이 여기가 지금 초 단위로 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네. 60 세크는 360 세크다. 네. 이게 T가
Q분의 V잖아요. 그럼 Q하고 T하고 위치를 바꾸면 Q는 타임분의 볼륨 이렇게 계산을 하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360 세크 분의 1.8 곱하기 2.4 곱하기 0.5 하면 0.006 미터 세제곱 퍼 세크가 나올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의 단위가 리터니까 이게 물이기 때문에 물은 밀도가 1이에요. 네, 물은 1미터 세제곱과 1000리터가 같고 중량으로 하면 이게 1000kg이고 다르게 표현하면 1톤이 돼요. 이 네 개가 다 같은 거예요. 이 두 개는 부피 단위고 이 두 개는 무게 단위죠. 그래서 0.006 미터 세제곱을 리터로 바꾸려면 1000을 곱해주면 돼요. 1000을 곱하면 6 미터 퍼 세크가 나오죠. 미터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6 리터 퍼 세크가 나오죠. 그래서 1초에 6리터씩 폐수가 채워진다 라는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2번은 아까 레이놀드 수 좀 나타내는 식을 지금 찾는 건데요. 이게 보시면 이제 분모값은 뮤, 요게 이제 점성 계수예요. 점성 계수라는 거는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얼마나 끈적끈적한가. 물보다 기름이 점성 계수가 높겠죠. 네, 점성 계수고 분자는 이게 이제 그 유체의 밀도 여기서 물이 되겠고 그리고 VS는 이제 침강 속도 그리고 L은 길이. 그래서 관성의 힘에 따라서 이 대상 물질이 얼마큼의 속도로 떨어지고 있는가, 즉 관성력을 의미를 합니다. 이 식을 굳이 분석을 하자면요. 그래서 5-2번은 점성력분의 관성력이 레이놀드 수를 나타내는 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